했고 이것이 이제 뭐 변한다고 생각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이 정해져 있을 때 이와 같이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것이 줄어들면 되겠죠. 이것이. 근데 줄어드는데 이게 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하면 뭐 마음대로 줄이면 되는 게 아니죠. 자본가들이 뭐 줄인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에 의하면 이 필요노동 시간이 그 정해지는 것은 노동력의 그러니까 가치가 이제 6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가치를 줄여야죠. 그 노동력의 가치를 줄이는 방법은 생활수단의 가치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활수단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자기가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쓰는 그 생활 물자들이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그러니까 결국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걸 또 얘기를 하면 뭐냐면 그 생활수단의 그걸 생산하는 분야 아니면 그 관련된 분야에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66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활수단의 가치는 모든 상품이 그러하듯이 불변자분 더하기 가변자분 그다음에 잉여가치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것들이 다 줄어들면은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분야에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활수단의 가치는 그러니까 생산수단도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가치가 이전된 부분. 그러니까 그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분야에 생산수단을 공급하는 분야에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거기 생산수단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필요 노동 시간을 줄여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본가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옷을 만드는 자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그 자본가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속옷을 생산하는 자본가가 있을 때는 이 속옷을 만드는 자본가가 내가 이거를 이제 가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게 하려고 이 속옷을 생산하겠어요? 자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력의 가치를 뭐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속옷을 싸게 만들어서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지 않죠. 뭔가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속옷의 그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은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속옷에 만들어내는 데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득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특별 잉여 가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발생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본주의에서는 이 부분이 줄어들면서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이 늘어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가 66쪽 아래에 있습니다. 가정을 좀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1 노동시간은 6펜스입니다. 6펜스가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1실링이 12펜스예요. 그 지금 이 교재 자체가 이제 자본론을 갖고 좀 그 숫자를 좀 많이 쓰고 있어서 그래서 1 노동시간을 6펜스로 표현한다고 할 경우에 이 12시간의 1 노동일에는 6실링의 가치가 생산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1 노동시간이니까 이제 12시간이니까 6 곱하기 10인데 잠깐만요. 1 노동시간 6펜스인데 그러니까 6펜스는 2분의 1실링이죠. 12시간이니까 곱하면 6실링이 되는 거죠. 다음에 현재의 지배적인 노동 생산성의 12개의 상품을 12시간 노동시간에 생산한다. 그러니까 한 노동시간에 한 개의 상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한 개당 소비되는 생산수단의 가치는 6펜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품 한 개당 생산수단의 가치가 6펜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생산수단은 무조건 그 상품의 가치가 다 이전되죠.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에 무조건 6펜스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그 상품 한 개의 가치는 생산수단 가치가 6펜스고 또 그 1 노동시간 6펜스니까 1실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12개를 만들었는데 한 상품당 그 1시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2개 더해서 1실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데 어떤 자본가가 노동 생산성이 2배로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2배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12개를 그 만들어냈잖아요. 2배가 되면은 몇 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2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배가 된다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품 한 개의 개별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상품에 아마 생산성이 높아져도 어떤 상품을 만들어 들어가는 뭐 원료나 이런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의 가치는 6펜스 그대로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노동 시간이 그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24개가 생산이 됐으니까 아까는 한 개의 상품당 1시간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24개가 됐으니까 2분의 1 노동시간이죠. 그 1 노동시간이 6펜스니까 3펜스가 되는 거죠. 더하면은 9펜스가 됩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 그 이 생산성이 높아진 곳을 제외하고서는 아까 그 상품 한 개당 10펜스여서 1실링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산성을 높인 그 상품의 개별 가치는 9펜스인데 기존의 것들은 10펜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개별적인 가치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 가치보다 떨어진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시면 뭐냐면 일반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상품보다 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만들게 되면은 이런 자본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가서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그 품질만 같다고 하면 한 상품에는 똑같은 가격이 매겨지죠. 그러면 이 질이 같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은 자기가 만들었을 때 실제 들어갔던 개별 가치는 9펜스지만 그 12펜스에 파니까 3펜스를 다른 자본가보다 더 벌게 되는 거죠. 더 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특별 이용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는 꼼꼼히 나중에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했든지 하여튼 그 생산성을 높여놓으면 상품을 싸게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시세가 있잖아요. 시세보다 싸게 만드니까 그 차이만큼 자본가가 어떻게 돼요?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속옷을 싸게 만드는 자본가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지금 뭐 노동력의 가치를 그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속옷 값을 싸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동기는 뭐냐? 그렇게 하니까 다른 자본가보다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걸 바로 특별 잉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 잉여 가치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자본가한테는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자본가가 이제 돈을 더 벌게 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면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인가? 자본주의가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유지되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옛날 방식대로 그들이 있어야죠.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다른 자본가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정현 스님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제가 그냥 경쟁적으로 기술 발전해서 잉여 가치를 아니 그 다른 자본가들도 이미 더 이렇게 생산성을 높인 자본가를 어떻게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면 차이성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게 막 계속 다른 것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다른 물품에서도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수단의 가치들이 시간이 점점 갈수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필요 노동 시간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우선 이제 처음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사람은 특별 잉여가치 형태로 해서 상당히 많은 잉여가치를 더 얻게 되고 실제로는 뭐 개별적인 자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이제 상대적인 잉여가치를 실현하는 것처럼 이제 돼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분야에도 계속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져서 잉여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특별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가 이제 생산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예, 앞에서 제가 이제 가치의 크기와 설명할 때 생산성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교환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고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그것을 목표로 하지만 결국은 자본주의에서는 상품의 가치를 끊임없이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노동을 절약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것이 노동일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이런 거 단축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득을 보기 위한 것이고 이거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한테 노동 시간을 정말 줄여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봐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협업이 있어요.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거가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가 역사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것이 나타난 게 뭐냐면 매니팩처예요. 그 다음에가 정말로 이제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방법이었던 게 뭐냐면 기계 이 부분들을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압축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업인데요.
협업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을 보면 협업은 하나의 동일한 생산 과정에 또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와 관련된 생산 과정에 많은 사람이 계획적으로 함께 협력해 일하는 노동 형태를 말합니다. 협업은 언제나 자본주의 생산하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협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생산 방식에서는 이제 소생산자나 이런 수공업에서는 협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각자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한 명의 자본가 밑에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전제로 해요. 여기 보면 이제 많은 노동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같은 자본가의 지위 밑에 함께 일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예언되거나 자본주의 생산의 출발점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업은 개인들의 생산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산력, 좀 집단적인 힘을 창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발달한 어떤 자본주의적 협업의 노동자가 발휘하는 생산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늘어나는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뒤집혀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자본주의에서 이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또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가가 어떻게 뭐 돈을 갖고 하면 계속 돈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것 자체가 또 한 번 이제 뭔가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바로 자본 물질성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으로 가면 이게 더 생산성을 높여서 필요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잉여가치를 늘리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높였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고 이게 다 자본의 생산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삼성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 특혜도 받고서 성장했고 자체 또 자본도 엄청나니까 노동자들도 뭐 엄청나게 모여서 이제 뭐 여러 좀 경쟁력 있는 그런 분야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람들한테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협업을 한 해서 나타난 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삼성 뭐죠? 이름이 갑자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삼성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용이나 뭐 삼성 그 집안이 잘해서 하는 것처럼 막 뒤집어서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반도체 구하려면 빨리 석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좀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리고 협업과 관련해서는 하나를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이제 협업이 일어나는데 협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협업이 일어나게 되니까 협업에서는 항상 지휘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휘의 기능이 자본주의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에서는 어떤 노동 과정이 있고 아까 가치 증식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노동 과정은 사실 어느 생산 양식에서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휘 기능은 그 협업 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이 돼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의 지휘 기능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착취를 하기 위한 또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앞에서 그냥 노동 과정에서 지휘인이 필요한 것으로 해갖고 이걸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실제 상당히 많은 그 지휘 기능에는 그 착취를 위한 또 지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능들은 뭐 지금 여기서 곧바로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일 경우에 착취가 없어지는 그런 그 사회가 되면 그런 기능은 필요 없게 되겠죠. 하지만 지휘하는 기능은 남게 되겠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어야 되듯이
같이 협업이니까 뭐 자본주의 국가도 협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어떤 노동 과정을 지휘하는 과정으로서의 지휘 기능은 남겠죠. 근데 이제 착취 기능은 사라지게 되고, 요걸 우리가 분별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네, 다음에 이제 매니팩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팩처는 그 공장제 수공업이에요. 그 메뉴가 선이라고 한 뜻이고 팩처가 공장이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분업에 의견 허가은 매니팩처에서 그 전형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 생산 과정의 하나의 특징적 형태로 대략 16세기 중엽에서 18세기 마지막 3분의 1은 본래 매니팩처 시대를 통해서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이제 다른 부분들은 그냥 교재로 다 대체를 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니팩처에서는 이제는 어떤 노동자들이 옛날 수공업에서는 노동을 하는 수공업자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매니팩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집단적 노동자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가 처음 공정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분업에서 나눠서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집단적 노동자가 있고 하나하나의 노동자들은 부분적 노동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구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매니팩처 시대의 도구는 정말로 엄청나게 종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매니팩처 안의 분업과 사회 안의 분업 부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좀 기계제 부분을 더 강조를 해야 돼서 제가 시간을 여기다 많이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대체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매니팩처 자체는 자본주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니팩처에서는 협업 일반에서 그렇듯이 각종 노동의 결합부터 발생하는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매니팩처에서는 자본의 사회적 생산량은 노동자의 개인적 생산의 빈약함을 통해 풍부해진다는 거죠. 이미 이제 매니팩처로 들어가면 노동자들은 이제 하나의 부분만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매니팩처도 어떤 상대적 이해 가치를 생산하는 어떤 자본 착취 방식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 부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제 대목과 구분하기 위해서 강조를 드려야 되는데, 매니팩처 시대에는 여전히 숙련 노동자들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관습 자체가 좀 있고 해서 부녀자와 아동에 대해서 착취하는 것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직은 거부감이 많았고, 또 하나 이제 성인 남자 노동자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수공업적 숙련은 여전히 매니팩처의 토대이기 때문에 매니팩처의 메커니즘 전체는 아직은 여전히 노동자들이 노동자 자신으로 독립된 어떤 객관적 골격,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누가 들어와서 일하든지 그 공장은 돌아가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때까지는 자본이 어떤 그 지배력이 제한돼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노동자의 불복종 행위가 굉장히 잘 일어나서, 그러니까 기계제 대공업 때 들어가서 이제 노동자들이 자본에 거의 이제 종속되게 되는, 아주 굉장히 종속되게 되는 그런 위치로 되게 되는데, 아직은 매니팩처 단계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매니팩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매니팩처 자체에서 기계를 만들어내는 이제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계가 도입되면서 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제가 다루는 이제 상대적인 가치 생산을 늘리는 방법인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74쪽으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와 대공업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기계의 도입은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서 자본주의 발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기계제 대공업은 한편에서는 산업 프롤레타리아 형성을 가져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 조직에서 객관적인 요소가 지배하게 하여 매니팩처 시기의 노동자 불복종을 끝내고
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시켜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가혹한 착취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기계 도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우선 기계라는 게 뭐냐? 기계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부분, 동력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힘을 전달하는 전동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자극기가 있습니다. 근데 기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산업혁명 얘기하면 산업혁명을 공부할 때 보면 뭐 증기 기관이 발달 이렇게 동력기로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작업기예요. 왜 그러냐면 작업기는 사람이 손과 발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그렇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이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도구들을 그 작업기에 이렇게 쭉 배치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체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작업기가 생리기관의 제한성을 벗어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 산업혁명의 출발점인 기계는 단 한 개의 도구만 취급하는 노동자를 기계 장치로 대체하는데, 기계 장치는 다수의 같은 도구 또는 같은 종류의 도구를 한꺼번에 사용하여 작업을 하며 단 한 개의 동력에 의해서 가동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극기가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동력을 요구하게 된 거죠. 오히려 전기기관의 발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작업기에서 추동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매니팩처라고 말씀드렸을 때 기계재 생산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제는 역전돼 버렸어요. 전에는 매니팩처에서는 어떤든지 간에 노동자가 주예요. 거기에 도구가 적응하는 식으로 됐는데, 이게 이제 기계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노동자들을 주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생산수단을 객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계나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분업 원칙이 거꾸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총과정은 객체적으로 그 자체로 고철돼서 그것이 인간의 손에 어떻게 수행되느냐는 문제와는 관계없이 그것이 분할되는 단계로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단계로 분할되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 공정이 결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노동자들이 매니팩처 시대에 가졌던 어떤 자본가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이제 76쪽에 오면 기계재 생산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제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기계재 생산이 처음에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여성과 아동을 고용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숙련 남성 노동자 위주로 했는데, 이젠 기계가 도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성과 아동이 해도 되는 부분들이 그 힘이 그렇게 뭐 숙련이나 힘이 꼭 남성 노동자만큼 안 되는 사람도 와서 아주 저임금으로 착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나와서 일을 하게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임금이 결정될 때는 대체적으로 노동력의 재생산 수준에 맞는 식으로 결정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이지만 부인들과 아이들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옛날에는 남성 노동자 혼자서 다 벌어서 그 할 만큼을 받았는데 그 임금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우선 그 여성과 아동이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 비참한 모습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제 자본가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굉장히 약화돼서 기계는 아동과 여성을 대량한 노동자에게 추가함으로써 성인 남성 노동자가 매니팩처 시기 전체를 통해 자본의 독재에 대항했던 반항을 드디어 없애버리게 됐다는 거죠. 역전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노동일이 연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기계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낼 때 노동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계가 도입되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도로 노동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노동 시간이 뭐 16시간까지 늘어난 건 바로 기계제 생산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냐면 기계를 도입하면서 노동일을 자본가는 계속 연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해야 이제 잉여가치를 더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계속 늘리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이제 기계가 도입되는데 이 기계의 수명이 그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계가 망가져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기계가 똑같은 기계에다 더 싼 기계가 나와요. 싼 기계가 나올 뿐만 아니라 또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은데 엄청난 생산성이 있는 게 또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계를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기계를 다 쓰지 않고 버려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자본가들은 초기에 기계를 도입하면 초반에 빨리빨리 기계를 돌려서 이거를 그러니까 활용하는 거. 아까 이제 다른 기계들이 나와서 못 쓰게 되는 거를 경제학적 용어로 도덕적 남용이라고 그래요. 물리적 남용이라고 비교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노동 시간을 확 늘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가 특별 잉여가치 생산인데요. 이 특별 잉여가치 생산은 떼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은. 만일용에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생산성을 높여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것보다 엄청 싸게 만들어내면 초반에 거의 이제 떼돈을 버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경쟁이 끊임없이 벌어져가지고 다른 쪽에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표현이 약간 문화적인데 돈을 엄청나게 버는 시기. 자본가들한테 돈 엄청나게 버는 시기가 정말 좋은 시기죠. 근데 이거를 뭐 문학적 표현을 써서 첫사랑의 시기인데 이게 뭐 이런 표현을 뭐 막사 썼는데 이 첫사랑의 시기를 가능한 한 노동력을 연장하면서 철저히 이용하려고 한다. 이게 뭐냐면 떼돈 벌 수 있는 시간 그 시기에 계속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일을 늘리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노동일이 연장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12시간도 길었다는 거예요. 근데 18세기 후반 한 몇십 년 사이에 그야말로 그냥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16시간, 18시간. 그래서 뭐 거의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연령이 한 30대 초반으로까지 막 그 영국에서 그런 공장 지역에서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매우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아른님이시죠? 남아른님 여기 지금 그 78쪽에 지금 인용문이 있죠. 그리하여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이런 부분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하여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한편으로 노동일의 무제한 연장에 대한 강력한 새로운 동기를 제공하고 또 노동 방식 자체와 사회적 노동 유기체의 성격을 크게 변혁시킴으로써 노동일을 연장하려는 경향에 대한 모든 반항을 자제시키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자 계급 중 진정의 자본가의 손이 미치지 않았던 층들을 자본가에 복종시킴으로써 또 부분적으로는 기계에 의해 쫓겨난 노동자들을 하는 일을 없게 만들므로써 자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과잉 노동인들을 생산한다. 기계는 노동일의 길이에 관한 온갖 도덕적, 자연적 제한을 없애버린다는 근대산업사회에 주목할 만한 현상이 여기에서 나온다. 또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모든 생활시간을 자본의 가치 증식에 이용할 수 있는
노동시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된다는 경제적 역설이 이렇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상대적 이해가치 생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이해가치를 늘리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계제 생산인데, 이게 기계를 도입하니까 이제 상대적 이해가치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일은 줄일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노동이 강합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제가 그 교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중요해서 제가 조금 오늘 5분 정도를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 아까도 그랬듯이 이제 객관적 요건, 생산 수단이 이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지배하는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자들이 먼저 거기에 맞춰 생산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생산수단에 노동자를 맞춰버리는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공장 노동은 신경계통을 극적으로 피곤하게 하면서 근육의 다면적으로 억압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육체적 노동시간은 전혀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가벼워지는 것조차도 고통의 원천으로 되는데, 왜냐하면 기계가 노동자를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동으로부터 일체의 내용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보면 찰리 플린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볼트를 조이하다가 동그라미를 보면 습관적으로 조이는 하게 되는 장면은 공장에서 소외된 노동을 신랄하게 풍자 입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고전에 속하는 거라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제 매일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에서 돌리다가 이제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고전 영화예요. 찰리 채플린하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부분이죠. 한번 지금도 검색하면 동영상이 떠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왜 자본주의에서는 끔찍한 산업재해가 그렇게 계속 발생하는가? 이것도 이게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먼저 놓고서 그 공장 설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빈틈없이 설치한 기계들은 주체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고 객관적 요인에 따라 설계되고 배치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규칙적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해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생명의 위험 이외에도 인위적으로 만든 높은 온도, 원료의 먼지로 가득 찬 공기, 고막을 찢는 소음 등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감각기관이 손상됩니다. 자본주의로 운영되는 공장에서 산재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작업 공정이 처음부터 기계를 중심으로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장은 피해가 부는 관화된 강원 바로 부처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계제 대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노동자들이 원래부터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뭐 노동제 정황을 했지만, 특히 기계가 도입되고 나서는 노동수단 자체에 투쟁하는 일도 발생을 했죠. 이게 역사적으로 러다이트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어떤 기계가 노동자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관계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이제 이 주제 자체는 뭐 이게 상대적 이해가치 생산을 다룬다기보다는 대공업 자체가 어떤 미치는 어떤 긍정적, 부정적 역할 자체를 한번 요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교재에 놓습니다. 공장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끊임없이 노동의 전환과 기능의 이동, 노동의 전면적 이동을 필요로 해서 노동자를 굉장히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 측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노동전환 이러한 가능성을 사회적으로는 일반적 법칙이 되도록 법칙이 되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비참한 상태에
묶어두고 있는 산업 예비라는 개념은 어떤 종류의 노동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개인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즉 부분적으로 발달한 개인은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에 대체되어야 하고 당장은 대공업이 노동자들 고통을 몰아넣지만 대부분 전면적으로 발달한 노동자를 사회적인 문제로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한 측면에서는 노동자들을 정말로 고통스러운 불안한 위치로 몰아넣지만 자본주의 대공업 자체는 전면적으로 발달한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공업이 갖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적적 측면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공업이 도입되면서 영국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여성과 아동 노동을 이제 착취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끔찍한 일을 만들어냈어요. 가장 비참한 그러니까 왜 그 공장법이 아동과 여성 보호 조치부터 시작을 했고 노동 시간도 거기서 제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극한적인 상태로 몰아넣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가족관계나 양성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공업은 종래의 가족지대의 경제적 토대와 그에 상응하는 가족노동을 붕괴시킴으로써 종래의 가족관계도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공업은 가족과 양성관계의 더 높은 형태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용한 부분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 음미를 좀 하셨으면 해서 우리 안상현님께서 그런 데부터 인용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종래의 가족구조의 문제가 아주 무섭고 애꿎게 보일지라도 대공업은 가정의 영역 밖에 있는 사회적으로 조직된 생산 과정에서 부인, 미성년자, 남녀, 아동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가족과 양성 관계의 더 높은 형태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창조하고 있다. 또한 남녀노소의 개인들로 집단적 노동그룹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것의 자연 발생적이고 양안적인 자본주의적 형태, 그것은 생산 과정이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 과정을 위해 존재한다. 자본주의적 형태에서는 즉 부패와 부의 상태의 새로운 원천으로 되지만 적당한 조건 하에서는 이와 반대로 인간적인 발전의 원천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것도 명백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비참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기존의 가족 관계를 다 해체해버리는 거죠. 대안은 안 하는 상태. 하지만 어떤 미래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가족 관계나 양성관계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물질적 토대도 또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생태 문제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돼요. 자본주의야말로 이제 생태 파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태 파괴를 하시면 다시 농업과 공업, 물질에서 파괴된 부분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물질적 조건도 만들어낸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시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주제 잉여가치 생산 부분 강의를 다 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반대한 내용이 있고 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고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봐서는 첫 번째가 이제 화폐의 자본주의 전환과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공부했죠. 앞에 이제 화폐의 자본주의 전환 부분은 그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다루기 위한 어떤 예비적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그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인데,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은 뭐냐면 이제 왜 자본가가 어떤 화폐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나중에 왜 더 화폐가 늘어나 있냐? 그러니까 왜 잉여가치가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잉여가치가 발생을 해서 이제 화폐가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노동 과정에 들어가는 그 요소가 생산성과 노동력이 있는데 바로 노동력은 자신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가령 12시간의 전체 노동 시간이 있으면 자기의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령 6시간이면 6시간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2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전체 그 노동 시간을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하고 뒷부분의 부분을 잉여 노동 시간이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잉여 가치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품의 특성 때문에 나온다? 노동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잉여 가치가 왜 나오냐? 그러면 딱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노동력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력의 가치는 그 생활수단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생활수단의 가치는 12시간이 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6시간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잉여 가치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되면 이제 투하되는 자본도 생산선에 투하되는 자본은 자본이 이제 비례가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변 자본이라 하고 그러니까 노동력을 사는 데 들어가는 것은 가변 자본이라 한다. 그리고 잉여 가치율은 그러니까 잉여 가치를 가변 자본으로 나눈 거. 그건 또 다시 얘기한 잉여 노동 시간을 필요 노동 시간으로 나눈 거고 그것이 착취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자본가들은 이제 잉여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이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하면 노동 시간을 연장을 해서 잉여 가치를 늘리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계속 무제한으로 노동 시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노동자들은 노동력의 재생산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노동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그렇게 서로 간이 그 주장이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힘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제 그 서로 간에 투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 나타나는 것이 표준 노동일을 위한 투쟁. 그래서 실제로 뭐 보면 뭐 영국도 처음에는 뭐 16시간 이상 일을 하다가 1834년에 12시간, 그다음에 1847년에 10시간, 그다음에 이제 그 후로 그 이제 미국에서 출발해서 8시간 노동제가 이제 해서 그것이 다시 또 성공한 것도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지만 시간 때문에 결국 1차 세계대전 이후에 8시간제가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주 40시간제, 프랑스 같은 경우 35시간까지 갔다. 그래서 이제 왜 그 노동시간 노동일을 둘러싼 자본가와 노동자로서의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는지 이유를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 생산을 공부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상대적인 가치 생산입니다. 상대적인 가치 생산은 이제 이쪽에 노동일을 쭉 연장해서 이거를 넣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여기를 줄여서. 근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필요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이것은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려야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생활산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 부자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자본가들이 뭐 그런 거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생산한 물건의 값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당장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다른 자본가에 비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더 많은 잉여 가치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무슨 잉여 가치라고 그랬죠? 특별 잉여 가치인 거죠. 근데 특별 잉여 가치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뭐
그래서 경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제 필요 노동 시간 줄어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상대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그 방법에는 협업, 가장 기본적인 협업이다. 그다음에 이제 매니팩처와 기계제 대공업이 있다고 했죠. 네, 그다음에 기계제 대공업은 이제 제가 하나의 방법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시간을 좀 많이 써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것까지 요약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기계제 대공업에서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결국 기계제 대공업이 노동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생산 과정에서 기계나 생산산이 그 노동자들을 지배하게 해서 주객 전대 현상이 일어나 노동자들을 이제 힘을 약화시키고 저항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엄청난 이제 그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여성과 아름 노동을 고용을 늘리고 노동일을 연장하고 노동 강도를 높이게 됐다. 예,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오늘 제가 그 담당한 이강은 다 말씀을 드렸다. 요약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것으로 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라도 지금 질의응답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아까 질문 아까 하신다고 하신 분들 있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예. 그 오늘 배운 자료의 예시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가 잉여 가치를 발생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예.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이해를 할 때 생산수단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제 동일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만약에 생산수단을 임대하는 경우에 이제 그 생산수당이 이제 보통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이제 주류경제학에서 그 뭐 토지나 뭐 기계 같은 경우에 뭐 빌려줬을 때 토지 비용도가 떨어진다든지 기계 생산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감가상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감가상각의 가치만큼 임대료를 받는다면 거기에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에서 섞였는데 생산수단을 이제 여러 가지 섞였는데 생산수단을 임대한다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뭐 옛날에 뭐 지주 마름 관계라고 마름이랑 소작농의 관계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뭐 땅을 빌려줘서 거기 농사를 짓게 하고 뭐 거기서 이제 그만큼 생산한 벼의 일부분을 가져간다든지. 네, 그거는 이제 지주들하고 이제 관계고 네. 여기서 지금 예를 든 거는 이제 공장 같은 데잖아요. 아, 네. 그럼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생산수단을 임대한다는 게? 그러니까 토지도 생산수단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뭐 상품으로 할 수 있는 곡식 등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조금 이거는 이제 나중에 땅과 관련돼서는 이제 지대에서 좀 다뤄야 될 부분이지. 지금은 이제 뭐냐면 그 생산 분야에서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이제 공장이나 뭐 기계 네. 원료 같은 거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걸 갖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서 조금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보다 이제 더 땅을 빌려서 지불하는 게 지대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이거하고는 다른 부분에서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조금 좀 기다리셨다가 예, 다른 또 질문 좀 해주시죠. 예. 아까 그 착취율 얘기할 때 예. 택배 노동자가 이제 과로사는 경우를 들었었는데 예. 저는 그 택배 기사님이 그렇게 착취당해서 과로사는 경우가 이렇게 노동일 혹은 그 노동시간 그러니까 살인적인 노동시간 때문이라고도 물론 생각하지만 좀 노동 형태가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나 택배 기사님들의 월급의 구성을 보면 기본급이 있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로 하나의 택배를 수령할 때마다 뭐 예를 들면 400원 혹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배달할 때마다 2,000 몇백 원 이렇게 해서 약간 수수료나 건당 수임료와 같은 형태로 월급이 구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노동 시간이 과중되고 있는 게 그분들의 그 예를 들면 월급 혹은 주급 혹은 하루 일당이 그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루에 쳐내는 그 택배 건수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그러니까 착취를 당한다고 했었을 때 단순히 뭐 필요 노동 시간을 줄이거나 혹은 절대적 잉여 노동 시간을 뭐 늘리는 방식이 아닌 좀 다른 방식인 건가? 네, 그런 그러니까 예, 예, 그 질문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임금과 관련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은 그냥 이제 이게 예를 든 거 자체가 이제 하루에 얼마만큼 임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다음번에 이제 임금을 공부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일종의 이제 뭐 성과급제 비슷한, 근데 성과급제가 또 어떻게 해서 시간급제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지가 설명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성과급제 자체는 이런 노동 시간하고는 다른 개념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 역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신 부분은 그 다음 강의 때 요 부분만 또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뭐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시급이 결정돼서 어떨 때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여기서 예를 들면 12시간, 요즘 뭐 8시간이라고 하면 8시간 일하는 거를 상정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복잡하게 계산이 돼서 어떤 경우에는 뭐 하루에 3시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도 다 착취가 발생하게 계산이 돼요. 요 부분은 오늘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설명한 다음번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저 다음번에 우리 황경영 간사님께서 이제 하시게 될 텐데 황경영 간사님 저 뒤에 또 계시니까 꼭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예,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예, 그러면 간단한 것만 뭐 토론해서 오늘 좀 개념에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키워드라고 하는 노동력이라는 게 노동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해 가치의 그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의 이면이 다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 가치가 발생하는 이유를 교재에도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뭐와 뭐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한번 요약을 해서 하시면 이게 거의 뭐 다 이해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노동력에 뭐가 교재도 있는데 노동력이 뭐가 차이가 나서 그 차이가 잉여 가치가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오늘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좀 한번 좀 말씀해 보실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감독님이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니까 아까 보면 노동력의 뭐와 노동력이 뭐 하면 뭐가 차이가 난다. 작품에 실제로 필요로 한 투입되는 노동 시간하고 자본가가 그게 지불한 비용의 차이인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차이죠. 네. 차이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국은 차이죠. 아까 27하고 30의 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른 것들은 거의 같은데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생활
생활 수단의 그러니까 노동력의 그러니까 노동력이라는 개념을 쓰면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예, 재생산에 필요한 시간하고 실제로 그 노동자가 일하는 노동 시간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시간 12시간인데 그러니까 노동자가 그 노동력의 가치로 받는 만큼의 노동 시간은 6시간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오늘 좀 내용이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가치 생산과 상대적인 가치 생산 이 부분이 좀 됐는데요. 뭐 다음번에가 이제 그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주제가 그 임금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인데 임금이 이제 이게 사실 또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걸 은폐하거든요. 이것도 공부하고 아까 이제 우리 질문하셨을 때 보면 이제 임금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시간급제가 있고 또 성과급제가 있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쭉 해서 실제 나타나는 모습은 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다른 또 말씀하실 내용이 좀뭐 토론할 내용이 없으시고 하니까 오늘 전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